파리의 한 호텔 로비.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옷을 벗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휴대폰 카메라가 그를 향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완벽한 리듬. 정확한 위치.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쓰러진 여성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사흘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한 5성급 호텔. 이른 아침 로비에는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빛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수수한 청바지에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컨시어지 소피 르블랑은 그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어요. 준호가 여권과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예약한 이준호입니다. 소피는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예약이 취소되었네요. 준호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예약 확인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스위트룸 예약이 확정되어 있었어요. 소피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아, 예약은 있네요. 그런데 스위트룸은 저희 VIP 고객 전용입니다. 일반 객실로 변경 가능하신가요? 준호는 잠시 소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 객실도 괜찮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소피는 빠르게 키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3층 302 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이에요. 그녀의 태도는 기계적이고 차갑기만 했어요. 준호가 가방을 들고 돌아서는 순간 소피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또 아시아 관광객이네. 스위트룸 예약하고는. 소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호텔 등급도 모르고 덤비는 거야. 매번 이래.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준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객실에 도착한 준호는 가방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몇 벌의 옷과 두꺼운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책 표지에는 프랑스어로 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파리의 아침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오랜만에 다시 찾았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준호의 파리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호는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파리 의과대학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가 존경했던 스승, 프랑스와 교수의 일주기 추모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의과대학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수들, 의사들, 그리고 옛 제자들. 하지만 준호는 맨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그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추모식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프랑스와 교수를 회상했습니다. 교수님은 최고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미소를 지었지만 일어나서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났어요. 준호는 프랑스와 교수의 사진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다녀갑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리고는 강당을 나섰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생 강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파리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변 벤치에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소피였어요. 오늘 한국인 손님이 진짜 웃겼어. 소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스위트룸 예약했다고 우기더라니까. 자기들이 무슨 VIP인 줄 알아? 친구들이 웃었어요. 또 아시아 관광객. 응. 요즘 정말 많아. 돈은 있는데 매너는 없고.
소피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호텔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야. 명품 가방만 들고 다니면 뭐해. 준호는 그들로부터 10m쯤 떨어진 벤치에 앉았어요. 손에는 오후에 산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의학 서적이었어요. 그는 책장을 넘기며 소피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어요. 소피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인데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소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는 몰라. 매일 상대하다 보면 정말 피곤해. 프랑스 문화도 모르고 에티켓도 모르고.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별거 없잖아. 친구들이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호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소피 일행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소피가 준호를 힐끗 봤어요. 그녀의 눈에 인식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 호텔에서 봤던 그 한국인이었어요. 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소피는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 우리 호텔 투숙객이야. 내가 말한 그 사람. 친구들이 준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다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소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편견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강변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용했어요. 파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호텔 로비로 내려왔어요.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추모식도 끝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프런트 데스크 앞에는 소피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소피는 일부러 다른 곳을 보는 듯 했어요. 체크아웃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키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소피는 대충 봤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만요.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공항까지 택시 한 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소피는 컴퓨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쁜데요? 호텔 앞에서 직접 잡으세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프랑스인 중년 남자가 프런트로 다가왔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소피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어서 오세요, 디퐁님.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공손하고 웃음까지 띠고 있었어요. 공항까지 리무진 예약해드릴까?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소피는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체크아웃 영수증을 받고 그는 로비를 나섰습니다. 지배인 마르셀이 복도에서 소피에게 다가왔어요. 아까 그 손님 택시 예약 안 해줬어? 소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바빴는데요. 본인이 알아서 하겠대요. 마르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소피 그래도 손님인데. 손님도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 호텔 수준에 맞는 서비스는 VIP에게 집중해야죠. 소피의 대답은 당당했습니다. 마르셀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벨보이였어요. 저기 소피 선배. 아까 그 한국인 손님 말이에요. 소피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왜? 아침마다 의학 서적 읽더라고요. 프랑스어로 된. 벨보이의 말에 소피가 비웃었습니다. 의학 서적? 그게 뭐 대수야. 의대생이거나 간호사겠지. 그런데 책이 좀 어려워 보이던데요. 심장외과 관련. 소피가 손을 흔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의사가 이런 호텔에 묵겠어? 그냥 공부하는 척하는 거야. 있잖아, 폼 잡는 거. 벨보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준호는 호텔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리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0년 전 이 도시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수술실에 있던 날들. 환자의 생명을 살려냈을 때의 안도감. 그리고 프랑스와 교수의 따뜻한 격려. 준호 자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네. 사람을 살리는 손이야.
교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준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 손은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국적도 인종도 신분도 따지지 않고 택시가 도착했어요. 준호가 가방을 들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안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호텔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어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소피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소피는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동료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소피, 소피, 정신 차려. 마르셀 지배인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구급차. 지금 당장 구급차를 불러. 한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샹젤리제 그랜드 호텔. 전화기 너머로 답변이 들려왔어요. 지금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최소 15분 정도 걸립니다. 15분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직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뭐야? 갑자기 쓰러졌어. 심장마비 아닐까? 소피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마르셀이 소피의 이름을 계속 불렀지만 그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어요. 비켜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르셀이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당신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소피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르셀이 주저하며 말했어요. 손님, 이건 저희가. 지금 심실세동입니다. 3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뇌사옵니다. 준호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마르셀이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소피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소피의 목에 닿았습니다. 정확한 위치, 정확한 압력. 그것은 수천 번 반복해온 동작이었어요. 맥박이 매우 약합니다.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벨보이가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당신 의사예요? 준호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만약 당신이 잘못해서 소피 선배가. 벨보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5분 안에 죽습니다. 선택하세요. 마르셀이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주세요. 제발. 준호는 즉시 소피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거의 멈췄어요. 지금부터 심장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그의 손이 소피의 가슴 정중앙에 놓였어요.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1, 2, 3, 4, 5. 준호의 손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깊이도 속도도 리듬도 완벽했습니다. 10, 11, 12. 땀이 준호의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 21, 22. 마르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 뭔가 다른데. 벨보이도 준호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수백 번, 수천 번 해본 것처럼. 30. 준호가 소피의 입에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1, 2, 3, 4, 5. 시간이 흘렀습니다. 2분. 3분. 그리고 마침내 소피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준호가 다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르셀이 준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로비로 들어왔어요. 준호는 조용히 일어서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소피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얼굴을 덮었어요. 한 구급대원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응급처치하신 분이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급대원은 준호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소피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심폐소생술. 완벽하게 하셨네요. 의료 관계자세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다른 구급대원이 준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닥터리? 준호가 그를 바라봤어요. 구급대원의 얼굴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맞죠? 10년 전 파리 의과대학 선생님이시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마르셀이 끼어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분이 의사라고요? 구급대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가 아니라 전설이죠. 제가 구급대원 교육받을 때 선생님 사례를 배웠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중요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구급대원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선생님.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들것이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마르셀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소피가 저희 직원이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구급차 안은 긴박했어요. 소피의 심박수가 불안정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계속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준호가 소피의 맥을 다시 짚었습니다. 부정맥이 계속되고 있어요. 병원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5분 정도요. 빨리 가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눈은 심각했어요. 마르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피,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짧았어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피가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호도 함께 들어가려 했지만 한 간호사가 막아섰어요. 보호자 외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마르셀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소피를 살린 분입니다. 간호사가 당황했어요. 그때 응급실 책임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그는 준호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환자 보호자십니까? 아닙니다. 응급처치를 한 사람입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여긴 전문가들이 처리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오만함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실로 향했어요. 마르셀도 함께 나왔습니다. 저 의사가 누구죠? 구급대원이 작게 답했어요. 쌍피에르 박사입니다. 이 병원 응급실 책임자죠. 실력은 있지만 좀 고집이세요. 대기실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마르셀은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준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쌍피에르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르셀이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선천성 심장 부정맥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쌍피에르가 말을 멈췄어요. 문제는 이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지금 병원에 없다는 겁니다. 마르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다른 병원에서 전문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3시간은 걸릴 겁니다. 3시간이요. 쌍피에르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쌍피에르가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쌍피에르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뭔데 감히. 환자가 3시간을 못 버틴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수술해야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쌍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의사이기는 한 겁니까? 자격증이라도 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손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장피에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셔츠가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의 상반신이 드러났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준호의 가슴과 옆구리에는 수십 개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가늘고 긴 수술 자국들이었어요. 마치 지도처럼 그의 몸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왼쪽 어깨. 그곳에 새겨진 문신이었습니다. 파리 의과대학의 상징인 뱀이 감긴 지팡이.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엑설런스 인 메더선 마이너스 1995. 장피에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문신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확인하려는 듯했지만 멈칫했어요.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5년. 최우수 졸업생. 장피에르가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설마. 당신이 그 닥터리? 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구급대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맞다고 했잖아요. 이준호 박사님이시라고. 장피에르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정말 당신이. 마르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이러는 겁니까? 장피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준호. 10년 전 이 병원 역사상 최연소로 최우수 졸업한 천재 외과의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심장의 마술사라고 불렸어요. 수술 성공률 100%. 단 한 명의 환자도 잃지 않았죠. 구급대원이 덧붙였습니다. 응급심장 수술 분야에서는 전설이에요. 프랑스 정부가 영주권을 주면서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장피에르가 주저앉을 것처럼 벽에 기댔어요. 우리 병원 응급실에 당신 사진이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후배 의사들이 배우는 교과서 같은 존재죠. 그는 준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준호가 셔츠를 다시 입으며 대답했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환자만 봅니다. 제 이름이나 명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장피에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은 환자가 중요합니다. 준호가 그의 말을 잘랐어요. 수술실 준비해주세요. 지금 당장. 장피에르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소리쳤어요. 수술실 입원 후 준비. 모든 심장외과 장비 세팅.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럼 소피를 무시했던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의사였다는 말인가요? 구급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세계적인 정도가 아니라 전설이죠. 준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장피에르가 그를 따라왔어요. 선생님, 제가 보조하겠습니다. 준호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는 안 됩니다. 장피에르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정말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20분 후 수술실이 준비되었습니다. 소피는 마취된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요. 준호가 수술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평범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장갑을 끼고 메스를 들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수술실의 모든 시선이 그의 손에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메스가 내려갔습니다.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준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메스가 움직일 때마다 보조하던 의료진들이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정확할 수가. 한 간호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짱피에르는 준호의 손놀림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기술이었어요. 실제로 보니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지열거즈. 준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어요. 간호사가 즉시 건넸습니다. 준호는 소피의 심장 부정맥 부위를 정확히 찾아냈어요. 그리고 섬세하게 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3시간. 수술실 밖에서 마르셀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호텔 직원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벨보이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소피 선배. 괜찮을까요? 닥터리가 하고 있잖아. 걱정 마. 구급대원이 안심시켰습니다. 그분 손에서 죽은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어. 4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르셀이 달려왔어요. 선생님, 소피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호의 말에 복도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이제 회복실로 옮겨집니다. 몇 시간 후면 깨어날 겁니다. 마르셀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6시간 후. 소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복실의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정신 차리셨네요. 병원이에요. 수술 받으셨어요. 수술? 소피의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호텔 로비. 가슴을 움켜쥔 순간. 그리고 누군가의 손. 누가? 저를?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준호 박사님이 수술하셨어요. 당신은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소피의 눈이 커졌어요. 이준호? 네. 닥터리. 전설적인 심장외과 의사죠.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이 병원 최우수 졸업생이셨어요. 모든 의사들의 우상이죠. 소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저를? 호텔에서 응급처치도 박사님이 하셨대요.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수술까지. 간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에요. 4시간 동안 당신을 살리기 위해 애쓰셨대요. 소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르셀이 회복실로 들어왔어요. 소피, 깨어났구나. 지배인님. 소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마르셀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저 한국인 손님. 닥터리. 그분을. 소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분을 아시아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택시도 안 불러줬고, 예약도 마음대로 바꾸고. 마르셀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어. 닥터리도 다 알고 계셔. 그런데도 저를 살려주셨어요. 소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말 끔찍하게 대했는데. 마르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환자만 본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소피는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수치심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었는지.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배인님 닥터리. 아직 병원에 계세요? 로비에 계셔. 내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계셔. 소피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뵙고 싶어요. 사과해야 해요. 간호사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아직 무리예요. 좀 더 쉬셔야 해요. 아니에요. 제발. 지금 당장 뵙고 싶어요. 소피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마르셀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준호를 불러왔습니다. 준호가 회복실 문을 열었을 때 소피는 그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피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았어요.
마치 기도하듯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건강하시면 됩니다. 소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선생님을 무시했어요. 호텔에서 차별했고 뒤에서 비웃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피는 자신의 얼굴을 감쌌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피가 그를 올려다봤어요. 다만 앞으로는.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에게요.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벌써요? 소피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건강하게 회복하세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소피가 다시 불렀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돌아봤어요. 왜 저를 살려주셨어요? 소피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의사는 환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든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건 치료가 필요한 환자뿐이었습니다. 소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에도 국경은 없어요. 그는 조용히 회복실을 나갔습니다. 마르셀이 복도에서 준호를 배웅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호텔에서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으셨는데 괜찮습니다. 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다음에 파리에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가 병원을 나섰습니다. 장피에로와 구급대원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장피에르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병원에 남아주시면 교수직을 제안하고 싶은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 자리는 한국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준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다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의 가방 속에는 여전히 그 의학 서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택시가 파리 시내를 빠져나갔어요. 에펠탑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이 도시에서 공부했던 젊은 날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명의 생명을 살린 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소피는 퇴원했습니다. 호텔로 복귀한 첫날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섰어요. 한 아시아 여행객이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소피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호텔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소피는 변했습니다. 모든 손님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작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수술 자국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다른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그리고 한 한국인 의사가 보여준 진정한 인간애.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